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2일 아침입니다. 제가 즉시 분석 화면을 열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과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10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고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즉시 분석,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즉시 분석 지금부터 단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네, 한국은행이 10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23년 이래로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는데 기준금리 10번째 동결입니다. 그리고 23년 지나서 24년까지 계속 동결을 하다가 언제쯤 기준금리 인하할까? 물론 몇몇 분들은 제발 좀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안 하고 뭐하냐 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 각자의 입장, 이해관계 측면에서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과연 기준금리를 언제쯤 인하할 것인가 여부를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입니다. 몇 가지를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 미국 성장세가 강하다. 그렇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금방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표현이 있었고요. 우리 통화 정책도 당연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그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한국은행 총재의 표현입니다. 또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돈이 부동산으로 갈 수 있다. 물가가 충분히 안정되는지를 지켜보고 그리고서 금리를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겠고 경제 성장 문제는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통화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 성장 혹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하지는 않겠다. 경제 성장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물가 안정되는 것만 보겠다. 약간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부동산 PF 위험 신호가 있는데 이 금융 불안 이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금융 불안 가능성을 철저히 대비해야 되고 부동산 PF 문제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고금리 유지로 인한 부담은 역시 부동산 PF 문제가 가중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이니까 부동산 PF 문제가 조금 더 심해지면 그게 금융 불안을 더 강하게 야기한다면 언제라도 금리 인하해야 될 시점이 올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속에서 경기 부분보다는 물가 안정 여부 또 부동산 PF발 금융 부실 여부 이 부분을 조금 더 진단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성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서 물가 안정 목표에 충분히 도달하지 않아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한국의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보면 직전월에 3.1%를 기록했는데 그 전월도 3.1%를 기록했어요. 어쩌면 3% 밑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던 그 물가 흐름이 안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역시 소비자 물가의 흐름이 2%라는 목표치에 부합하려면 아직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근원 물가인데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근원 물가라고 한다면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이 2.4%까지는 떨어졌으니 이제 금리 인하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근원 물가가 확신을 가질 만큼 아직 2%대에 안착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만큼의
그런 실적은 아니고 근원 물가도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목표하는 물가까지는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 잡혔다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지금은 때가 아닌 것이다.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에 충분히 도달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앞으로도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걱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입 물가예요.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는 결국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그게 2, 3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물가 상승률은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려점이 발생했죠. 최근에 국제 유가가 반등하고 또 강달러 기조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더 강한 강달러의 흐름, 환율 불안정,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이 수입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 등락률이었는데 이제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 국제 유가가 급등한다든가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고, 또 환율이 또 추가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지연되면서 그러면서 강달러 기조가 더 야기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 부담을 더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우려, 이런 우려를 한국은행은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금리 동결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어서 국제 유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국제 유가 흐름 자체도 24년 1분기까지의 국제 유가는 좀 나름 23년, 22년 그 어떤 해보다도 낮았던 국제 유가의 흐름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24년 2분기 들어서 국제 유가가 굉장히 뚜렷하게 반등하는 흐름이고, 그 반등세는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유가 추이 전망치를 좀 다시 그래프로 확인을 해본다면 23년 국제유가보다 24년 국제유가가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이 국제유가가 반영된 국내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 물가뿐만 아니라 미국 물가, 중국 물가 할 것 없이 물가 상승 흐름을 견인하는 역할을 국제 유가 반등세가 할 것이다. 이런 물가가 확실히 잡히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또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반등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죠? 물가 안정을 위한 그 라스트 마일이 굉장히 험난하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표현대로라면 범피하기 때문에, 그 로드 자체가 범피 로드이기 때문에 지금 확신을 가지고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서 두 번째가 경기 안정 목표예요.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그 두 번째 경기 안정 목표에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본다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24년 IMF는 지난 10월에는 2.2%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1월 들어서는 2.3%로 상향 조정합니다. 주로 수출 경기가 회복돼서예요. 수출 경기도 회복되고 또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도 지금 걱정될 만큼, 경기가 위축될 것처럼 걱정될 만큼 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안정 목표는 어쨌든 잠재 성장률 2%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현재는 전망하기 때문에, IMF도 전망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경기 불안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서 성급하게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겠다. 지금은 경기 안정을 위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 3.5%의 기준금리는 너무 높을 수 있고 그게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정상화 단계로 가자. 3.5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 혹은 2.5%를 향해 내려가자 하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정상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ADB, 아시아개발은행이죠.
에서 발표된 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기 흐름을 또 파악할 수 있겠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장적인 경제 국면을 유지하다가 24년에도 역시 더 확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PMI 지수예요. PMI 지수를 보면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회복되는 모습이구나. 뭐 폭발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모습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데, 한국 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렇게 볼게요. 한국 경제는 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쭉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가다가 4분기 정도부터 50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죠? 50 정도. 그러다가 24년 1분기 들어서 1, 2월 역시 50을 상회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23년 경제도 안 좋고 24년 경제도 안 좋아요. 좋은 경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을 굳이 꼽으라 그런다면 23년 3월 달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 경기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런 것도 보면 뭐 경기가 굉장히 부진해서 더 악화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금리를 서둘러서 인하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경기 안정 목표라는 관점에서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경기 악화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역시 수출 경기도 마찬가지.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에 있습니다. 한국 경제,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의 선진국 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국가들의 흐름을 보면 역시 한국 경제가 그래도 경기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3년 상반기라고 할까요? 그때를 지나서 지금은 그래도 좀 회복되는 국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제 제목을 잘못 써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 보겠습니다. 수출 경기 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 경기가 너무 악화돼서 서둘러 금리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입장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 정말 필요할까? 물가 안정 목표에 아직 부합하지 않으니 금리를 계속 동결한 것이고, 경기 안정 목표도 뭐 나름 이루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금융 불안정성이죠. 바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한국 경제 가장 약한 고리라고 불리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로도 제가 어제 저녁에 새마을금고에 좀 부실, 이것이 여러분이 자금을 인출할 만큼, 그러니까 뱅크론을 벌일 만큼 그런 수준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상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렸는데, 거기서도 제가 공유해 드렸던 이야기지만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제 저녁 6시에 올라간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은 간략하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5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정말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이 연체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출 잔액이. 그리고 연체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이라는 단어를 좀 지우고요. 이런 과정의 배경이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늘어나고 소규모 상가 공실도 늘어나고, 이런 공실률이 늘어나는 현상,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하면 주거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지금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부실 문제 맞아요. 근데 그것이,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 부실을 야기하는 것도 맞아요. 특히 이런 공실이라든가 미분양 주택, 이 건설사들의 도산이 야기되고, 이들이 결국 도산하면서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사들은 부실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 부도나 부실이
그게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 건설사 부실, 금융 부실. 근데 여기서 이 금융 부실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만큼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져올 만큼의 금융 위기를 가져올 것이냐라는 근거는 아직까진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첫 번째 문제, 미분양주택, 상업용 부동산 공실 맞아요. 연체율이 올라가고 이 건설사들이 도산함에 따라서 그 금융사가 이 부실을 떠안을, 부실 채권을 떠안을 이럴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 부실이 몇몇 저축은행과 불안한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인해서 이게 정말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것인가,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는 아무도 제시를 안 한 상태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금융 부실 상황인 것이지 금융 위기까지는 아닌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기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 차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경제를 봤을 때 어떻게 진단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행 금융불안 여부를 진단하는 그 보고서에 담겨 있는 지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건설사 입장에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나 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이라는 금융위원회는 지금 현재 한국의 금융불안 여부를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금융불안 여부가 22년 끝자락에 정점을 찍었고 근래 들어 이렇게 정점을 찍었고 지금은 금융불안 정도가 그래도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주의 단계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위험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진단인 거예요. 제가 한국은행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행은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봐야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를 결정할 언제쯤 인하할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 필요성 여부를 진단하는 금융 불안에 대해서 들여다볼 때 역시 금융 취약성 지수를 봅니다. 이 금융 취약성 지표도 장기 평균선에 미달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과잉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건설사 부도 맞고요. 금융부실 몇몇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부실 문제 맞아요. 그러나 이게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져올까? 이 고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내는 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을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여부, 경기 안정 여부, 세 번째 금융 안정 여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지금 한국은행은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제가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를 보고 선제적으로 먼저 선행해서 금리 인하하기는 부담스럽다라는 그 문구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만큼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담보되지 않는데 당장 먼저 금리 인하하기는 굳이 그런 불안을 떠안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정상화의 과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을 들여다볼 때 금리 인하, 서둘러 금리 인하하는 그런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정상화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어떤 분들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이해관계 입장에서의 견해도 이해합니다. 또 어떤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빨리 좀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양쪽 이해관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설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혹은 무주택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할까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한국은행은 서둘러 금리 인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만약에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면 서둘러 금리 인하하겠죠. 그렇게 일단 가정하고요. 그럴 일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듯이 물가가 잡히는 시점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죠. 그래서 보여드린다면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소비자 물가 흐름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24년 상반기는 2.9%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24년 하반기는 2.3%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년에는 2.1%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도 중요하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중요해요. 24년 상반기까지는 2.4%를 유지하지만 하반기 들어선 2.0, 또 25년에도 2.0%를 그 목표 물가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치에 부합하는 전망치도 좀 같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가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드려 본다면 지금 이건 반기별로 전망한 거예요. 한국은행이 이 반기별로 전망한 것을 월별로 쪼개 본다면 24년 상반기에는 목표하는 수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 물가는 지표를 보기 힘들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24년 하반기에나 대략 한 7, 8월 정도에나 목표하는 물가에 부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물가 불안 요인들, 2차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제 2차 인플레 파동이라는 영상을 이미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 참조하시면 좋겠고, 그 불안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의 안정화 흐름, 물가가 잡힌다는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물가는 안 잡힐 겁니다. 계속 물가는 가혹할 겁니다.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전기세도 올릴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계속 물가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떨어지는 흐름이 언제쯤 한국은행이 확신을 갖고 금리 인하할 만한 시점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시기에는 24년 하반기 끝자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스케줄표를 보시면서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7월이거나 9월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지금으로서는 7월보다는 9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탠스가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중동 불안이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등장하고, 또 볼티모어 교량 붕괴라는 변수가 등장하고, 그 밖에 여러 변수들이 등장하기 됨에 따라서 종전에 생각했던 그 물가의 흐름만큼 물가 안정화, 디스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기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변화폭이 수정 조정된 거예요. 역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9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빨라도 우리나라는 10월일 것이고 10월이나 11월이 될 것이다. 물론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한국은행도. 근데 현재로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미국 9월, 한국 10월 혹은 11월,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고요. 미국이 만약에 7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한국은행은 8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 좀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가장 가능성 높은 건 10월, 그리고 11월도 충분히 가능하다. 8, 10, 11월 이렇게 세 개 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제를 스스로 판독하는데 어떻게 경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라고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15분 경제 특강이 발간됐었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경제 입문서를 통해서 경제의 언어를 장착하시고 경제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 수준을 만드시면 어떨까, 그렇게 경제 공부에 입문하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입문하신 분은 경제 전망서를 또 보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경제가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이 경제 입문서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경제 감각 그리고 경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신 다음 전망서를 보시는 것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훨씬 친숙해지고 쉽게 여러분께 더 접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이상 오늘의 한국은행 10번째 금리 동결 결과와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 시나리오 의견을 전해드리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인데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기회에 라이브를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